그날 평소 까칠하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웃으며 제게 최고급 홍삼액 한 상자를 내밀더군요. 몸보신 좀 하라면서요? 슬쩍 눈치를 살피는 그 눈길이 미심쩍어 저는 비웃음을 삼키며 홍삼액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 비싼 에센스까지 몰래 훔쳐다 쓰는 시누이가 이 비싼 보약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 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난장판이 된 집안과 남편의 고함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유산했다며 얼굴이 뒤틀린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저는 얼음물 한 잔을 들이킨 뒤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머니,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서윤지는 노트북을 반쯤 덮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영문 보고서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낮은 기계음 빼고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린 것이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짙은 붉은색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신발장 앞에서 구두도 벗지 않은 채였다. 평소 같으면 신발장이 어지럽다느니 거실 불이 너무 밝다느니 타박부터 늘어놓았을 분이 웬일인지 생긋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뻣뻣하게 얼굴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아들집 비밀번호 아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선물 상자를 올려놓으며 평소답지 않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었다. 윤진아,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이거 아주 귀한 홍삼액이야. 내가 큰맘 먹고 내 보약으로 사왔다.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먹어. 여자는 제 몸 제가 챙겨야 하는 법이다. 남편 박민재의 아내이자 외국계 기업 마케팅 팀장인 서윤지는 벌써 사흘째 4시간도 채 자지 못한 상태였다. 당장 내일 아침 싱가포르 출장을 앞두고 거실 한복판에 캐리어를 펼쳐둔 채 셔츠조차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홍삼액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선뜻 손을 뻗지 않았다. 평소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면 첫마디는 정해져 있었다. 냉장고에 왜 밑반찬이 없냐거나 내 아들이 아침부터 빵 조각이나 먹어야겠냐는 타박이었다. 며느리가 힘든지 어쩐지 물어볼 사람도 아니었고 이런 고급스러운 포장의 비싼 보약을 사올 위인도 아니었다. 어머니, 일단 좀 앉으세요. 윤진이 일어나 물을 따르려 하자 시어머니가 급히 손을 내저었다. 물은 됐다. 이거 전해주러 온 거니까? 너 지금 당장 한 포 마셔봐라. 나 보는 앞에서 마시는 거 보고 가련다. 식탁 위에 홍삼 상자가 윤진의 앞으로 쓱 밀려왔다. 붉은색 겉 포장은 새 것 같았지만 비닐 밀봉 부분에 다시 붙인 듯한 미세한 흔적이 있었다. 윤진이 한 포를 집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파우치 아래쪽에 바늘 끝으로 찌른 듯한, 하지만 다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든 듯한 작은 점이 보였다. 윤진의 손가락이 1초 정도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왜? 내가 너 해치기라도 할까봐 그러니? 말이 너무 빨랐다. 윤진이 고개를 들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리가요? 다만 제가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빈속에 마시면 신물이 올라올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내일 아침 공항 가서 천천히 마실게요. 어머니 정성인데 당연히 잘 챙겨 먹어야죠.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 모양새였다. 그럼 잊지 말고 꼭 먹어라.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몸을 돌리더니 가다 말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너 요즘 자꾸 구역질한다며? 여자 몸에 문제 생기면 미루는 거 아니다. 혹시라도 무슨 소식 생기면 집에 제일 먼저 알려야 한다. 윤지는 식탁 옆에 서서 홍삼 파우치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떠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윤지는 홍삼에게 손대지 않았다. 대신 선물 상자를 누가 봐도 잘 보이는 식탁 정중앙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거실 구석으로 걸어가 팩캠의 각도를 살짝 조절했다. 원래 베란다 쪽 고양이 몰에 화장실을 비추던 카메라였다.
결혼 전 키우던 고양이를 친정에 맡긴 뒤로 외출했을 때 집안에 물이 새지는 않는지 확인용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이제 렌즈는 천천히 식탁 쪽을 향했고 주방 조리대와 현관까지 한 화면에 들어왔다. 윤지는 미리 보기 화면을 확인했다. 홍삼 상자가 화면 정중앙에 선명하게 잡혔다. 새벽 5시 30분, 남편 박민재가 침실에서 나오다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서 있는 아내를 보더니 곧장 인상을 찌푸렸다. 민재는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36살 남자로 셔츠깃을 항상 반듯하게 단속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자기 양말 하나 세탁 바구니에 넣지 않는 사람이었다. 엄마 어제 왔었어. 남편이 식탁 위 홍삼액을 보며 물었다. 응,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윤진이 외투를 걸쳤다. 나 공항 가야 하니까 아침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냉장고에 국 있으니까 데워 먹고. 남편이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깔았다. 당신 출장 가서 며칠 비우는데 우리 엄마한테 아침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엄마가 혼자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밤늦게 보약까지 사들고 오신 분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캐리어를 끌던 윤진의 손이 멈췄다. 예전 같으면 회의가 앞당겨졌다느니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빠르다느니 국은 끓여놨고 밑반찬은 두 번째 칸에 있다느니 구구절절 설명했을 터였다. 그러고는 지금 한 그릇 차려줄까? 라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저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어머니 집은 따로 있잖아. 윤진이 덤덤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손이 있고? 남편은 못 알아듣겠다는 듯 모욕당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진, 너 요즘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로워? 윤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도어락의 외출 모드를 설정하고 캐리어를 밀며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집안에서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하기 전 윤진은 홍삼액 한 포를 투명 지퍼백에 넣어 미리 연락해둔 성분 분석 기관에 맡겼다. 어른이 주신 보약인데 냄새가 이상해서 성분을 좀 확인하고 싶다고만 설명했다. 직원은 연락처를 남기라고 하며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윤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촉하지 않았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마셨니? 윤진은 메시지를 2초 정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다. 아직요. 내리면 마실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여자애가 고집 피우지 마라. 어른이 주는 건 다 복이다. 윤진은 휴대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놓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속이 빈 듯 싸했다. 최근 구역질이 잦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임신은 아니었다. 쏟아지는 프로젝트와 과도한 카페인,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었다. 남편도 그녀가 위내시경 예약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과는 묻지 않았다. 그저 여자가 갑자기 토하면 열에 9은 임신지라는 시어머니의 말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 말이 지금 윤진의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출장 이틀째 오후, 시누이 박지은이 오빠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32살인 지은은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비싼 코트를 즐겨 입으면서도 입버릇처럼 요즘 현금이 좀 부족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올케 언니 집에 올 때 전화 한 통 없는 건 예사였다. 가족끼리 뭐 어때? 언니 집이 호텔도 아니고 라는 게 늘 내세우는 핑계였다. 집에 들어온 지은은 현관 거울부터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른 뒤 곧장 냉장고로 향했다. 간식거리를 뒤지다 반쯤 남은 과일 상자를 구석으로 밀어버리고는 욕실 수납장을 열었다. 윤진의 새 에센스를 발견하자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다. 외국계 기업 다니면 역시 다른 액 시누이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런 좋은 걸 썩히면 아깝지? 그녀는 에센스를 자기 가방에 쑤셔 넣었다. 몸을 돌리던 찰나 식탁 위에 놓인 홍삼 선물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붉은색의 금박 글씨, 딱 봐도 비싸 보이는 포장이었다. 시누이는 한 포를 꺼내 만져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엄마도 참, 언니한테만 이런 좋은 걸 사주고. 언니는 출장 다니느라 바빠서 마실 시간도 없을 텐데.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파우치를 뜯어 단숨에 들이켰다.
맛이 좀 쓰고 끝맛이 이상했다.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한 포를 더 집어들었다. 요즘 몸이 축축 처지고 배도 좀 아프던 차였다. 친구들한테 자랑할 사진이라도 찍어둘 요량으로 남은 홍삼액을 전부 가방에 챙겨 넣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어디냐는 전화가 왔다. 지은은 윤진의 집 소파에 앉아 커피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전화를 받았다. 오빠네 집이지. 뭐 좀 챙겨가려고.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너 식탁 위에 있는 홍삼 손댔니? 지은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마셨는데, 왜? 엄마 이거 언니 주려고 산 거잖아. 언니는 지금 한국에 없다고.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확 낮췄다. 얼마나 마셨어? 전부 다 챙겼지. 지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옳게 언니 보약 좀 마시면 안 돼? 시어머니 쪽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은아, 너 지금 당장 병원 가라. 지은은 눈을 치켜떴다. 나 안 아파. 당장 가라고. 시어머니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엄마 말 들어. 빨리. 지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병원에 갈 생각은커녕 윤진의 화장품 파우치를 더 뒤졌다. 그러다 갑자기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소파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테이블 옆 바닥에는 홍삼액 빈 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진한 액체가 하얀 카페트 위에 점점이 얼룩져 있었다. 윤진이 귀국한 날은 해 진력이었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짐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다.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장거리 비행 탓에 창백했고 입술색도 없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물 한 컵이 얼굴로 쏟아졌다. 차가운 물이 이마에서 턱으로 흐르며 셔츠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윤지는 현관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바닥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야! 서윤진, 남편 박민재가 거실 한복판에서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거실은 폭격을 맞은 듯 했다. 소파 테이블은 비뚤어져 있고 쿠션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홍삼 상자는 찢겨 있었고 빈 파우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내 딸아. 우리 지은아. 시어머니가 윤진을 가리켰다. 이 독한 것. 내가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떻게 그런 걸 지은이한테 먹일 수가 있어. 윤진은 천천히 캐리어에서 손을 떼었다. 당장 얼굴을 닦지도 않았다. 속눈썹을 타고 흐르는 물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나서야 남편 발치에 놓인 피 묻은 수건이 보였다. 이미 검게 변해가는 핏자국이 종이봉투 옆에 걸쳐져 있었다. 지은 아가씨가 왜요? 윤진이 물었다. 남편이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너 지금 몰라서 물어? 내가 사온 그 싸구려 홍삼액 때문에 지은이가 하혈하고 실려갔어. 의사가 애가 잘못됐대. 지금 응급실에서 관찰 중이라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더 크게 터져나왔다. 걔는 너 도와주겠다고 청소하러 온 거야. 그러다 보약이 있길래 한 봉지 마신 것뿐인데. 이 천하의 못된 년, 내 시누이 임신한 거 미리 알고 있었지? 우리 지은이가 집안에 애기 소식 들려주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지? 윤지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시누이가 청소를 도와주러 왔다고? 그녀의 시선이 거실 구석을 향했다. 펫캠의 작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남편이 손목을 쥔 힘을 더 꽉 주었다. 말해봐. 도대체 그 홍삼에 뭘 넣은 거야? 놔, 윤진이 말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멈칫했다. 놓으라고 해서 윤진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내팽개치듯 뿌리쳤다. 너 지금 어디서 유세야? 똑똑히 들어. 지은이한테 조금이라도 후유증 생기면 너 가만 안 둬의 집에서 내 자리 이제 없어.
시어머니가 바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 당장 나가. 몸만 나가라고. 이 전세집 우리 아들 거야.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윤지는 그제야 소매로 얼굴의 물기를 닦아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지 않은 채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컵에 따랐다. 유리컵이 대리석 상판에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물을 반쯤 마셨다. 차가운 기운에 목이 조여왔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험악하게 다가왔다. 너 지금 뭐 해? 이제 가족까지 협박하겠다는 거야? 윤지는 컵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어머니, 그 홍삼액 어머니가 직접 제 손에 쥐어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통곡이 씻은 듯 멈췄다.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고 시선은 주방 쪽을 떠돌았다. 치맛자락을 꽉 쥐었다가 이내 풀기를 반복했다. 남편도 당황한 듯 물었다. 뭐? 시어머니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바닥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난 정품으로 샀어. 내 몸 보신하라고. 그런데 너 같은 년이 중간에 뭘로 바꿔치기 했을 줄 알고. 내가 지은이 미워하고 나 무시하니까 일부러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친 거겠지. 제가 바꿔치기 했다고요? 윤진이 물었다. 너 아니면 누구겠어?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외국계 기업 팀장이라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너 평소에도 우리 집 무시하면서 돈으로 눌렀잖아. 이제는 아예 죄를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나 불안한 눈빛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저 윤진에게 물었다. 당신 정말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윤진은 남편을 보았다. 그 질문은 아까 맞았던 찬물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거실 수납장으로 걸어가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고 펫캠의 저장 화면이 날짜별로 나열되었다. 그녀는 출장 전날 밤에 녹화 영상을 클릭해 소리를 키우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 속에서 김순자 씨가 주방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홍삼 상자가 열려 있었고 파우치들이 하나씩 꺼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주사기 하나를 꺼내더니 파우치 밑부분에 바늘을 꽂고 투명한 액체를 천천히 밀어 넣었다. 아주 능숙한 솜씨였다. 다 넣은 뒤에는 손가락으로 입구를 꾹 눌러 평평하게 만들고는 상자에 도로 넣었다. 거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상자를 다시 포장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때 렌즈에 그녀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혔다.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은 없었다. 오직 다급함과 짜증 섞인 표정뿐이었다. 그러고는 현관으로 나가며 손에 쥔 주사기를 챙겼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소파 쪽으로 뒷걸음질 치다 비명을 질렀다. 이거 가짜야. 내가 조작한 거야. 요즘 세상에 이런 영상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너 나를 아주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윤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캐리어 바깥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출국 전에 분석기관에 한 포 맡겼어요. 오늘 오후에 결과가 이메일로 왔길래 공항에서 출력해 왔고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빼곡한 분석 항목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빨간색으로 강조된 성분명과 검사원이 적어놓은 위험 문구는 읽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윤진이 서류 끝을 꽉 눌렀다. 근육이완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자궁수축을 강하게 일으키는 약물도 들어있네요. 윤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거 정말 제 몸보신하라고 주신 건가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남편은 보고서를 움켜쥔 채 힘없이 물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는 퇴로를 찾은 듯 아들의 팔을 붙잡고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었다. 민재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얘가 요즘 자꾸 구역질하면서 집에 알리지도 않고 분명 임신한 거다 싶었지. 이런 애들은 애 생기면 그걸 빌미로 너를 꽉 잡고 흔들게 뻔해. 집이며 돈이며 내 인생 다 인연 손에 들어갈 텐데.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고 지은이도 식구 대접 안 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엄마는 그냥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기세를 몰아 더 빨리 떠들어댔다. 내 동생 곧 결혼해야 하잖아. 살 집은 있어야지. 이 전셋집 지하철역 가깝고 딱 좋잖니. 지은이 신혼집으로 주면 얼마나 번듯해. 윤진이는 연봉도 높으니까 나가서 월세를 살든 충분히 살 수 있어. 근데 얘가 안 나가잖아. 애를 못 낳으면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누가 너를 욕하겠니? 엄마는 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유산시키고 몸 좀 허하게 해서 제발로 나가게 하려던 거야. 윤지는 그 말을 들으며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오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부 갈등도 어머니의 거친 입담도 중간에서 난처한 남편 때문도 아니었다. 주방에 앉아 홍삼에게 약을 주입하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그녀의 인생을 유산한 여자, 몸이 허약해진 여자, 집을 비워줘야 할 여자로 정해두고 있었다.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비난은 아니었다. 서윤진,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문제 있는 거 알았으면서 왜 안 버렸어? 왜 식탁 위에 그대로 뒀냐고. 지은이가 마셨잖아. 당신한테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야? 윤지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질문은 아까 맞은 물보다 시어머니의 악담보다 더 소름 끼쳤다. 시어머니도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울부짖었다. 그래. 얘가 일부러 그런 거야. 지은이가 올 줄 알고 일부러 거기 둔 거라고. 내 딸 불쌍해서 어째. 지은 아가씨가 왜 우리 집에 왔는데요? 윤진이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비밀번호는 왜 알고, 왜 남의 물건에 손대고, 왜 주인 없는 집 식탁에 있는 보약을 마음대로 마신 건데요? 윤진이 한자 한자 느리게 내뱉었다. 당신들은 청소하러 왔다고 했죠? 팩캠에 다 찍혔는데 지금 같이 볼까요? 남편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윤진은 또 다른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 박지은은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부터 뒤지더니 욕실에서 에센스를 챙겼다. 윤진의 서랍을 열어 향수 샘플을 꺼내고 홍삼액을 한 포씩 마신 뒤 남은 것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나가기 전에는 소파에 둔 실크 스카프를 거울 앞에서 대보더니 그것마저 가방에 넣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남편은 화면 속 동생의 행동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에요. 윤진이 영상을 껐다. 훔치러 온 거지?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욕을 뱉었다. 가족끼리 물건 좀 챙긴 걸 훔쳤다고 하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윤진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며느리한테 약 먹이는 건 보살핌이고 딸이 남의 집 털어가는 건 가족애인가요? 어머니 논리는 참 편리하시네요. 남편이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마치 그렇게 하면 진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쳐. 그래도 당신이 그걸 거기 두면 안 됐지? 지은이 뱃속에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건 사람 목숨이야. 아이요. 윤진이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민재 씨, 그 아이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요? 남편은 멍해졌고 시어머니의 안색이 다시 변했다. 윤진은 다른 폴더를 열어 태블릿 화면에 띄웠다. 신우이가 어떤 남자와 나눈 대화 캡처본이었다. 남자의 프로필 사진은 가려져 있었지만 저장된 이름은 강남의 어느 치과 원장이었다. 대화에는 임신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부인이 알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줘야지 같은 내용이 가득했다. 남편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게 다 뭐야? 지은 아가씨, 결혼할 남자 같은 거 없었어요. 윤진이 쐐기를 박았다. 그 뱃속 아이, 유부남 아이였다고요. 아이를 빌미로 집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거죠.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입 닥쳐. 그 다급한 소리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낯선 시선이었다. 엄마,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목소리를 낮췄다. 지은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그 남자가 이혼하겠다느니 책임지겠다느니 했단 말이다.
여자애가 몸을 버렸는데 어떻게든 살 길은 마련해줘야지. 엄마도 오죽하면 너희 집을 비울 생각까지 했겠니? 지은이만 자리 잡으면 우리 집 다 잘 풀릴 거였어. 그래서 제 몸이 당신들 집안 집터 마련해주는 도구였군요. 윤진이 헛웃음을 지었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쏘아붙였다. 말 좀 험하게 하지 마라. 너 시집와서 3년 동안 애도 안 낳고 출장이나 다니고 우리 민재가 공무원의 조건이 어디가 빠져서. 내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안 하고 버티니까 집안에서도 대책을 세운 거 아니냐. 윤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방금 이 내용들 박씨 가문 단톡방에 다 올렸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 치과 원장 부인한테도 보냈고요. 시어머니는 굳어버렸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너 미쳤어. 지은이를 완전히 죽이려는 거야? 윤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에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 30분 뒤 병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응급실 관찰 구역 앞 박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싼 채 휠체어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치과 원장 부인이 변호사와 친척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서슬퍼랬다. 그녀의 손에는 윤진이 보낸 캡처본이 들려 있었다. 박지은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내 남편한테 이런 거 보낼 때 그 사람한테 마누라랑 애들이 있다는 거 몰랐나 봐. 지은은 처음엔 모르는 척 잡아떼려 했다. 하지만 부인이 캡처본을 한 장씩 지은의 얼굴 앞에 던지자 평정심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은이 담요를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한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서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했니?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생겼다. 간호사들이 말리려 했고 변호사가 촬영을 제지했지만 들릴 소문은 이미 다 퍼진 뒤였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딸을 감쌌다. 환자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애 유산했다고요. 원장 부인이 시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유산시킨 약 내가 먹인 거 아닌데요.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려고 준비한 약이라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지은은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어리광 섞인 게 아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사람의 경악이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지은아, 엄마는 윤진이가 먹을 줄 알고.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가 옳게 연희한테 약을 먹이려다 내가 마셨다고? 엄마가 나를 죽인 거야. 나를. 그녀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간호사와 남편이 간신히 말렸다. 원장 부인은 그 꼴을 냉정하게 지켜보다가 지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복도는 혼란에 빠졌다. 남편 박민재는 원장 부인 쪽 사람들을 붙잡으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은은 울부짖으며 모두가 자기를 망쳤다고 소리 높여 욕을 해댔다. 원장 부인의 변호사는 옆에서 공갈, 협박 및 가정 파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시어머니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눈을 뒤집으며 뒤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구경하던 사람들도 길을 터줄 뿐 아무도 부축하러 나서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수습하는 동안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다. 복도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는 딸의 병상 난간을 붙잡은 채 중얼거렸다. 우리 집안 체면이 우리 집이 어쩌다 이렇게. 윤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집 식탁에 앉아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 소리를 들었다. 박씨 친척 단톡방은 경악에서 추궁으로 그리고 퇴장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게 채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을 열었다. 이성수 변호사는 그녀의 회사 법문 고문이었다. 처음 윤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딱 3가지만 물었다. 보약 샘플이 남아있는지,
분석 결과가 정식 보고서로 나왔는지, 집에 CCTV가 있는지. 대답을 들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신변 보호부터 하고 그 다음 재산과 형사 문제를 처리하죠. 윤지는 모든 자료를 백업해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작업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빈 홍삼 상자를 지퍼백에 담았다. 테이블 위에는 다기지 않은 붉은 얼룩이 남아있었다. 휴지로 몇 번 문질렀지만 지워지지 않자 그녀는 손을 멈췄다. 새벽녘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거실로 들어와 구겨진 외투를 걸친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윤진을 보았다. 이제 만족해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쉬어 있었다. 지은이는 끝장났고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갔어. 친척들도 다 알게 됐고 내 직장에 소문이라도 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 윤진이 고개를 들었다. 생각해봤어. 남편은 멈칫했다. 그래서 이미 변호사랑 경찰에 자료 다 넘겼어. 윤진이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법대로 해결하자. 남편이 성큼 다가왔다. 너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윤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긴급 신고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눌러. 남편이 멈춰섰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나 당신 남편이야. 아까 내 얼굴에 물기 얹고 손목 꺾고 나가라고 협박한 사람도 당신이었지. 윤진이 말했다. 접근 금지 신청도 할 거야. 오늘 밤 당신 여기서 못 자. 남편은 그 말에 자극받은 듯 손을 치켜들었다. 날카로운 사이렌 경보음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윤진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휴대폰 측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서린 분노는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공무원이었다. 가정폭력 출동 기록이 남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너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남편이 손을 내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부부싸움 좀 했다고 경찰까지 불러? 약 먹이는 건 싸움이 아니야. 윤진이 대답했다. 손찌검 하려던 것도 그렇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현관 옆에 서서 단순한 부부 갈등이라고 변명하기 바빴다. 윤진은 젖은 셔츠와 손목의 멍자국, 녹음 파일과 팩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형사 책임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두 사람을 분리하고 경위를 기록했다. 그러고는 윤진에게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남편의 얼굴이 갈수록 하얘졌다. 윤진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내가 아까는 너무 급해서 그랬어. 지은이가 저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나까지 엮지는 말아줘. 내 직장이? 윤진은 기록 중인 경찰을 바라볼 뿐 남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이 남편의 직장 근처와 시어머니 집으로 배달되었다. 전세 보증금의 출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자금은 윤진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에서 빌린 돈이었고 남편의 지분은 극히 적었다. 결혼 후 신뢰의 의미로 공동명의 계약을 했었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변호사는 과장된 표현 없이 담백하게 요구했다. 남편이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 것, 도어락을 바꾸지 말 것, 윤진의 직장에 찾아오지 말 것, 그리고 상해 미수와 가정폭력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절차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윤진도 잘 알고 있었다. 내용 증명 한 장에 시댁 식구들이 무릎을 꿇을 거라는 환상은 없었다. 그녀는 반차를 내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가서 보충 진술을 했다. 법원에 가서 보호 명령 절차도 상담했다. 모든 창구마다 대기 인원이 많았고 번호표는 더디게 넘어갔다. 복도에는 그녀처럼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긴 의자에 앉아 하얀 붕대가 감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형사재판까지 가면 못 견디셔. 지은이 지금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니야. 고소 취하해줘.
우리 잘 이야기해보자. 전세금 문제는 좋게 해결하자. 내가 다 돌려줄게. 윤지는 딱 한 문장만 답장으로 보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경찰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처음엔 며느리가 겁주려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조사관이 성분 분석표, CCTV 영상, 약물 구입 경로와 통화 내역을 하나씩 제시하자 비로소 겁에 질렸다.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느니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몰랐다느니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파우치마다 정성스럽게 주사기를 꽂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심지어 기거 먹고 한번 당해봐라 라고 혼잣말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남편이 그녀를 부축했다. 계단 아래 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윤진을 욕하지 못했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뿐이다. 민재야,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휴대폰도 쉴 새 없이 울렸다. 직장에서는 이미 집안에 형사사건이 터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휴가를 내기도 눈치 보였다. 지은 쪽은 원장 부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장은 연락을 끊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중재하던 목소리도 사라졌다. 모두가 이 추문에 엮일까 봐 몸을 사렸다. 남편이 결국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초인종을 눌렀다. 이미 비밀번호는 바뀐 뒤였다. 윤지는 모니터 화면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구겨진 양복 차림에 까칠하게 수염이 돋은 남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연결만 했다. 무슨 일이야? 윤진이 물었다. 남편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윤진아, 문 좀 열어줘. 대화 좀 하자. 여기서 해. 남편은 옆집 눈치가 보이는지 복도를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죽였다. 엄마가 오늘 또 조사받으러 갔어. 변호사가 상황이 안 좋대. 당신이 취하해주면 안 될까? 처벌 불원서라도 좀 써줘. 싫어. 남편의 어깨가 툭 떨어졌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갑자기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그재그 타일 바닥에 무릎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윤진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빌게. 나 직장 잃으면 안 되잖아. 엄마 기소되면 나도 직장에서 조사받아야 해. 우리 결혼해서 3년 살았잖아. 부부 정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윤지는 화면 너머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며느리 부려먹을 때도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야 라며 넘겼다. 시누이가 그녀의 물건을 가져갈 때도 동생이 아직 어려서 그래 라고 했다. 명절 제사 때 새벽부터 낮까지 혼자 서 있어도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치부하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위장병으로 고생할 때도 연봉 높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잖아 라고 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지금 무릎을 꿇은 이유는 아내가 죽을 뻔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물을 뿌리고 폭력을 써서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악행 때문도 아니었다. 오로지 자기 직장과 체면 때문이었다. 민재 씨 윤진이 남편이 아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 어머니가 그랬지? 이게 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라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진의 목소리는 인터폰을 타고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그럼 경찰이랑 검찰, 변호사가 당신네 집안 체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게 해줄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세 보증금은 법대로 처리할 거야. 윤진이 말을 이었다. 내 몫은 내가 가져가고 당신 몫은 안 건드려. 어머니 형사 문제는 내가 결정할 일 아니야? 법이 결정할 일이지. 당신에 대한 접근 금지도 계속 유지할 거야? 남편이 입술을 달달 떨었다.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윤지는 화면 속 남자를 보며 결혼 첫해 겨울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무단 침입했던 날, 야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국이 싱겁다며 타박하던 그 풍경을. 남편은 웃으며 엄마가 여기를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래라고 했었다. 그때는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평안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주방을 내주고
주말을 내주고 경제권을 일부 포기하고 자존감을 깎아낼 때마다 남편은 집원 한 번만 지라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 문 밖에서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문 안쪽에서 윤지는 단호하게 인터폰 전원을 껐다. 화면이 꺼지고 현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보호 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지는 회사 근처의 단기 임대주택에 머물렀다. 보증금 가압류 신청이 수용되었고 집주인에게는 남편에게 단독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라는 통보가 갔다. 남편이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변호사가 철저히 차단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결국 다시 경찰에 연행되던 날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었다. 빌라 입구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나는 다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사람 해치려던 게 아니라고 라며 울부짖었다. 남편은 그 뒤를 따르며 얼굴을 들지 못했다. 아들이 공무원인 걸 아는 이웃들이 수군거리자 그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윤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다. 상대 측에서 계속 합의하자고 매달릴 겁니다. 혹은 악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사과도 받지 마세요.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할 때 펜 끝이 잠시 멈췄다. 신청인이라는 세 글자 옆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렀었다. 서윤진. 정성스러운 필체였다. 사무실을 나온 그녀는 잠시 아파트로 향했다. 짐을 다 빼기 전 집주인이 상태를 확인하러 온다고 해서 변호사가 동행을 권했다. 새로 바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테이블 모서리에 긁힌 자국, 다기지 않은 식탁의 붉은 얼룩. 이제는 그리 눈에 띄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은 채였다. 그녀는 욕실 수납장 앞으로 걸어갔다. 에센스 상자는 비어 있었고 알맹이는 사라진 뒤였다. 옷장에서는 실크 스카프 몇 장과 주방의 식기 세트 몇 개가 비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물건이 없어진 걸 알고도 속 좁다는 소리 들을까 봐 참았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엔 휴대폰을 꺼내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집주인이 도착했다. 중년의 남자는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계약 만료 전까지는 서류대로 진행해주세요. 윤진이 대답했다. 보증금 반환은 변호사들끼리 확인한 뒤에 처리될 거예요. 파손된 부분은 리스트 작성해서 드릴게요. 집주인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에 밀봉된 증거물과 서류 가방을 본 뒤로 그의 태도는 전보다 훨씬 정중해져 있었다. 해질녘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구속될지도 모른대. 이제 속이 시원해. 윤지는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지은이가 너 정말 증오한대. 윤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주방 정리를 시작했다. 자기 컵들을 종이 상자에 담았다. 컵 바닥에 남은 옅은 커피 얼룩은 야근할 때마다 함께했던 흔적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쓰는 게 왜 이리 칙칙하냐며 타박했고 손님용 찻잔 세트를 써야 한다고 잔소리했었다. 윤지는 그 컵을 뽁뽁이로 정성껏 감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이번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손에는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윤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만 연결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몹시 피곤하게 들렸다. 당신 물건 가져왔어. 지은이가 가져갔던 것들 찾을 수 있는 건 다 담았어. 윤지는 모니터를 말없이 응시했다. 남편은 쇼핑백을 문 앞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집 안에는 안 들어가. 걱정 마. 그는 잠시 멈칫하며 윤진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문 안쪽은 고요했다. 남편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예전에 당신이 비밀번호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화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됐다. 사과를 끝까지 맺지는 못했다.
습관이 안 된 탓인지 아니면 이제 와서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윤지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종이 쇼핑백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안에는 쓰다 남은 화장품들, 구겨진 스카프, 그리고 그녀가 한참 찾았던 여분의 카드키가 들어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한 장 얹어 있었다. 비밀번호 다시는 안 물어볼게. 보증금은 변호사 말대로 해. 윤지는 그 메모를 잠시 바라보다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쇼핑백 안의 물건들을 분류했다. 이미 남의 손을 탄 화장품은 미련 없이 버렸고 스카프는 세탁소에 맡기기로 했다. 카드키는 현관 수납장에 다시 넣어두었다. 서랍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몇 주 뒤 윤진과 남편은 조정실에서 만났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변호사들이 앉았다. 남편은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서류를 만지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예전처럼 당당하게 윤진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고 테이블만 내려다보다 간신히 그녀를 슬쩍 보았다. 조정관이 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물었다. 윤진의 변호사가 보증금 출처와 결혼 후 공동지출 내역을 증거와 함께 명확히 설명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민재의 귓속말로 무언가를 확인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증거대로 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가라앉혔다.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들이 여자한테 홀려불효를 저지른다며 통곡했을 터였다. 시누이가 있었다면 언니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없었다. 조정실의 하얀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아무도 책상을 치지 않았고 아무도 가족끼리 왜 이러냐며 소리치지 않았다. 모든 말은 서류로 남아야 했고 모든 돈은 통장 내역으로 증명되어야 했다. 그 어떤 상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남편이 갑자기 입을 뗐다. 윤진아. 윤진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그날 내가 물 뿌리고 손목 잡았던 거 그게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 조정관이 기록을 멈췄다. 남편은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책상만 보며 말을 이었다.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지 않을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서. 윤지는 괜찮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고 쏘아붙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명이 끝난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부드럽게 밀어놓았다. 다음 항목 진행하시죠. 그녀가 말했다. 절차는 계속되었다. 진짜 겨울이 찾아왔을 무렵 아파트의 짐은 거의 정리되었다. 전세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었지만 보증금 반환 절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 윤지는 거창한 작별 인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리스트대로 짐을 챙기고 공과금을 정산하고 집주인과 함께 벽지나 바닥 상태를 점검했을 뿐이다. 마지막 날 그녀는 주방 앞에 서서 종이 상자에서 아까 챙겼던 컵 하나를 꺼냈다. 떠나기 전에 추억을 회상하려던 게 아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윤지는 본능적으로 물을 끓이고 컵을 찾고 사람들에게 대접한 뒤 어질러진 신발까지 정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저 조리대 한쪽을 가리켰다. 일회용 컵저기 있고 정수기 옆에 물 있으니까 직접 드세요. 직원은 고맙다며 스스로 물을 따라 마셨다. 윤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스트를 대조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달할 마지막 확인 서류를 들고 왔다. 변호사의 조율에 따라 그는 서명만 하러 온 것이지 사적인 대화는 금지된 상태였다. 집주인이 서류를 건네자 남편은 서명을 마친 뒤 윤진이 작은 상자를 테이프로 붙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상자 위에는 주방, 컵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은 주저하다가 현관 근처에 있던 책 상자 하나를 들어 수레 위로 옮겨주었다. 평소엔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서툴렀고
상자의 무게에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항상 허리가 안 좋다며 이런 일은 이삿짐 센터나 윤진에게 미루곤 했었다. 윤진은 그 모습을 한번 쳐다봤을 뿐 말리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상자를 고정하고 다시 문 밖으로 물러났다. 집주인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며 물었다. 두 분 더 두고 가시는 물건 없으시죠? 윤진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식탁이 빠진 자리, 붉은 얼룩이 있던 곳은 텅 비어 있었다. 폐템은 이미 떼어서 가방에 넣었다. 현관 서랍도 욕실 수납장도 비어 있었다. 누구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헤집어 놓던 그 집은 이제 그 누구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빈 공간이 되었다. 없습니다. 윤진이 말했다. 남편도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없어요. 집주인이 불을 끄자 세 사람 뒤로 문이 무겁게 닫혔다. 도어락이 초기화 알림음을 내뱉었고 화면이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윤진은 컵이라고 쓰인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를 따라오지 못했다.